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금 전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되는 것이 이례적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재판을 생중계하겠다라고 법원이 결정하면서 이 법원이 이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다른 곳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 이것을 최하로 이것을 뛰어넘는 아마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처음에 판결을 하면서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고 이하 지금부터는 이것을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은 이것을 내란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하거나 특감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지난 그 4월 4일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굉장히 불면과 불안의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선고가 한덕수지만 선고가 되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그래서 중형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재판에서 정말 국민이 좀 예상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발 뻗고 좀 잘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외형성 또는 내용까지도 이제 완결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가장 쟁점이었던 내란을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론을 짓고 이어갔습니다. 재판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위헌 위법한 건 맞는데 이게 정말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물론 1심이긴 하지만은 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안개를 조금씩 이제 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명백하게 12.3 비상계엄은 국한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고 친위 쿠데타였다 이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통상적인 쿠데타는 하극상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폭동이나 쿠데타인데 이번에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더 이거는 위중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아마 그것이 지금 한덕수 피고인이 얘기 있어서 뭐 나이도 79세고 초범이고 그리고 본인이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부인을 부양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부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오히려 중형을 오히려 더 구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15년 구형을 뛰어넘는 23년 구형을 받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재판 결과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분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들은 것처럼 변호사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처음에 특검이 기소한 혐의는 내란 방조 혐의였는데 중간에 공소장이 변경됐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애초에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요청을 한 거예요.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방조범으로 성립이 어렵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이제 선택적 병합이 됐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와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중에 재판부가 선택을 해서 유죄든 무죄든 선고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에서는 위법한 절차정으로 위법하다라고 굉장히 다투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판결 요지를 낭독을 하면서 짚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내란 행위라는 그 자체를 두고 이것을 우두머리를 방조했느냐 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그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느냐의 여부만의 판단이 다른 것이지 실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소장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재판부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네. 국헌문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를 한 채 사실상의 그러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국헌문란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은 폭행과 협박인데 광의의 폭행과 협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든지 국회에 군이나 경을 내려보낸 것이라든지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을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 명령이 내려왔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폭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폭동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결국은 그동안 이제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그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국가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 위치에서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비교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낸 것은 결과적으로 그 쿠데타 세력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맞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그리고 군인들이 현장에서의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런 것이지 네. 친위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들이 이것을 선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판결을 보면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한 대통령의 보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은 국무총리란 거는 1인 지상 만인 지하, 만인 지상 1인 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실은 비상계엄에 막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돕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란 거는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국무총리의 그러한 중차대한 지위로 봤을 때는 그 역할이 너무나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고 오히려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이 판결을 한 것은 그것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포고문을 사의회에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한덕수 총리가 제기했던 부분들을 다 탄핵하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한 것은 그만큼 한 국무총리가 갖는 무게, 그리고 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회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결탄코 없었다. 이것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 녹취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두고 당시에 멘붕 상태였고 엄청난 충격이어서 사소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긴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난 과정을 봤을 때 그 정도 일을 기억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과거에 나는 어떠한 문건도 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이제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 전달받지 못했고 이 문건을 본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던 것은 뭐 3개월이 지나서 모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문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문건을 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은 본인이 기억을 하는 대로 어쨌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억이 본인의 진실한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반한다면 위증이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걸어온 발자취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물론 내면의 이제 심증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이라든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법률상의 전략적으로는 좀 실기했던 부분이 네.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내리기 위해서 네. 나는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본 바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은 그런 취지가 있고요. 하지만 다만 또 생각을 해보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또 자백을 하고 막판에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유죄로 인정될 것이 확실시됐던 그러한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리의 어떤 헌법적 의무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계엄을 저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이제 재판부가 본 상황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 원격 영상 국무회의랄지 이런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서 하지 않았던 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 또 기억에 가장 남는 부분이 이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한 행동,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 양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학력이나 경력, 걸어온 발자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니 저것도 그 당시에 그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저런 것도 안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멘붕 상태가 아니라 혹시 이 계엄이 성공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그런 어떤 증명되지 않는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헌법적 지위에 맞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거짓말로 자기 죄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위증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헌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그 지위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봉사여야지, 이렇게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역사적 법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곳에서마저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던 이런 어떤 부끄러운 과거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엄한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내용을 세 분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와 주문 장면 들어보시죠.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네, 들으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재는 이제 탄핵 심판을 기각을 했었잖아요. 그때와 이제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은 이제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밑으로부터의 쿠데타, 그든 과거에 있었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하다. 왜 더 위험하냐? 이것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이 저항권을 주장하는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들 문제, 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들, 네. 그리고 또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것들을 비호하는 주장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런 12.3 비상계엄 12.3 내란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 사회에 양산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이다 라고 했던 대목은 이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강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과 잘못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런 분위기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또 한 번 내렸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헌재에서 한덕수 전 총리 이제 탄핵 심판을 할 때 이제 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당시 이제 6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봤는데, 그럼 10개월 동안에 지금 증거가 생겨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당시에 이 탄핵 심판을 할 때에는 저렇게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실과 연결된 이 회의 공간에 대한 CCTV가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어떠한 문건을 내가 전달받지 못했고 뭔가 내가 주머니 속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제 증언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알려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러한 본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증거 역시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기각이라는 이제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결정을 받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물론 이 탄핵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을 할 수가 있었고 CCTV에 물론 어떠한 목소리라든지 대화까지 다 담기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상민 전 장관과 이 대화를 할 때 이상민 전 장관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어떠한 서류들을 검토를 하는데 분명히 본인은 어떤 서류도 본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과 맞지 않는 그러한 객관적인 물증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나는 모른다 아니면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증언, 진술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특검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계엄 선포 직전의 대통령실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그대로 전해드리면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때도 한덕수 전 총리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CCTV가 공개됐을 때 저 장면을 보고 실제 많은 의원들이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본능적으로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희덕거리고 웃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저렇게 국민 앞에 할 수 있을까? 저 장면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자들이 지금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를 정말 침탈을 하고 거기에 명단에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계획을 되게 다 예상할 수 있고 일부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가?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저런 CCTV거든요. 예. 아마 저런 것들이 정말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다 밝혀진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의기양양하게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그렇게 어떤 국회를 무시하던 그런 표정으로 대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인사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아서 탄핵이 기각됐는데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급기야는 나가서 본인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러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당시 저희들이 추측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 CCTV 저 장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온 국민이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핵심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 CCTV는 이제 소리는 녹음돼 있지 않고 이 장면만 보이는데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 CCTV가 나옴으로써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다 드러난 거죠. 사실은 본인이 반대하고 말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반대하고 말렸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오히려 협의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을 할 때는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위헌 위법이지만 내란이다 아니냐라는 거는 법리적으로 규명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이번에는 이게 내란으로 규명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중형을 구형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그러한 논리라든지 법리들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저 CCTV였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유무죄가 갈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된 죄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이고 왜 행사는 무죄인가라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설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이 사후에 이 표지에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은 맞다. 다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디에 제시한다라든지 제출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네. 다만 부속실에 강의구 실장의 서랍 속에 보관을 했다가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모의를 해서 결국에는 폐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하거나 제시한 행위가 없어서 행사죄의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이고요. 다만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로 공문서를 실제 작성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 서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는 서류이고 네. 서류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갈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서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모의해서 그냥 폐기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그동안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재판 장면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고를 담당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단호했던 모습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재판부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그만큼 이 엄중한 역사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이 너무 한가하게 오래 진행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 피고인들 측에서는 재판을 될 수 있으면 지연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할 때 재판부가 신속한 그러면서도 공정한 재판의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는 것,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 또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보면 지금 현 재판부의 이런 어떤 단호한 모습들,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 왔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직위원 재판부도 2월 19일 날 이런 어떤 단호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관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선고에 이르는 결과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었고, 그와 네. 대비되는 이 재판이 또 부각되는 뭐 이러한 것인데, 역사의 법정에서는 뭐 그런 어떤 재판부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어떤 뭐 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실에 의해서 역사가 판단되는 뭐 이러한 어떤 재판이
어떤 선례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훈의 사나이로 불렸잖아요. 오늘 선고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의 세월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너무 안 좋게 끝났다 싶어요. 사실은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현장에 있다가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김현장 사람들 만나서 논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국무총리 자리 가냐. 아니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김현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야 이거 이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제안이 오더라도 노회의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랬으면 저런 꼴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 갈 때까지만 해도 국민적인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의 세세한 저 사람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투길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을 하니까 대행을 체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여론도 이렇게 참작을 해서 기각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여주는 그 태도는 그렇게 정말 국무총리라는 우리 국민들과 나라로부터 큰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그런 자세가 전혀 보여주지 않은 거죠. 오늘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쿠데타가 성공할 줄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은폐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판결 속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다 들어있고 아마 지금은 국민들도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겠지만 79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는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